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겪은 가장 참혹한 분쟁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잃은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차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숫자들은 충격적이지만 출처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오픈소스 정보 프로젝트 오릭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된 손실만 집계합니다. 따라서 오릭스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4,400대의 러시아 전차가 파괴, 손상, 버려지거나 포획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이후에도 러시아는 대체 전차를 계속 생산해 왔으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전차를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키이우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전차 전력 증가의 숨겨진 진실은 러시아가 그 전차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가 전차 전력을 재건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차를 하나씩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을 조용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 자체를 바꿨고 그 과정에서 100년 동안 지상전을 지배해온 주력 전차를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확인된 전차 손실은 대략 1,400대 수준이며 오릭스 자체도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릭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만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파괴된 차량 수는 기록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집계자는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 러시아 전차 손실의 50, 70%만 보여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손실 수치가 더 높을 수 있으며 6,300대에서 8,800대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은 10,000대가 넘는 수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실제와 가까울 수도 있지만 적의 파괴된 장비에서 이득을 얻는 정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치를 받아들이든 최소한 러시아는 전쟁 전 보유하고 있던 전체 현역 전차 전력을 잃었고 아마 그 2배에 가까울 것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3,000대의 현역 전차로 전쟁을 시작했으며 아마 그 3배에 달하는 전차를 저장고에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투가 시작된 첫 13개월 동안 러시아가 현역 전차 약 1,900대를 잃었다고 계산했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 현역 전차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이처럼 빠른 장갑차 손실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처음보다 더 많은 전차를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앞서 언급한 저장고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전차는 소련 시절부터 비축되어 온 것으로 오래된 전차들이 가끔씩 정비만 받으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IISS는 예비로 보관된 전차가 9,000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매체들은 그 수가 10,000대가 넘을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오신트 연구원인 존피는 전차 야적장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좀 더 적은 수치인 7,342대의 전차를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손실이 쌓이기 시작하자 크렘린은 단순한 산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처음부터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인 니즈니 타길의 우랄바 곤자보드가 1년에 약 250대의 최신형 T-90M 전차만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옴스크 공장은 구형 모델을 현대화한 T-80B-BM 전차를 추가로 150대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400대로 월 평균 최소 85대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쌓인 수천 대의 노후 전차 저장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최전선에 도착한 이른바 신형 전차들은 사실상 모두 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장고에서 꺼낸 소련제 차체에 기존 장비를 제거하고 새 광학 장비, 무전기, 측면 반응 장갑을 추가해 다시 실전에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이고 러시아 산업이 고고하게 가까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손대기 쉬운 전차들을 먼저 소진해가면서 결국 1970년대 초반에 제작된 약 1,000대의 T-72A와 같은 더 오래된 전차들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너무 노후되어 엔진이 고장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한 업계 대표가 국가두마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산업이 이른바 새로운 재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5톤짜리 전차에 사용되던 오래된 엔진을 가져와 내부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사실상 고철로 간주되던 엔진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약 100대의 작동 가능한 엔진만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는 저장된 T-72A 전차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레닌긴그라드주의 킹기셉 기계 제작 공장이 T-72A에도 장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다른 엔진을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50년 된 전차를 다시 도로에 내보내기 위해 죽은 엔진을 되살리는 전면적인 산업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면 1970년대의 T-72A도 대략 현대식 T-72B3M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방호력은 결코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분석가 존피존피아는 이 순간 러시아가 완전히 녹슬지 않은 저장된 전차 대부분을 복원하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차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대략 3,000대의 현역 전차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약 4,400대에서 최대 6,000대까지 전차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생산으로 가장 최신 두 모델에서 약 1,600대의 전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에서 꺼낸 전차 중 약 2,100대가 너무 녹슬었거나 구형 T-64 계열에 속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가정하면 약 5,000대의 복구 가능한 차체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러시아 지상부는 손실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약 3,600대에서 5,200대 사이에 전차를 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한치는 초기 전력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러시아는 장갑 전력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력은 점점 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구식 장비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전차 부대에 어떤 전차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전차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러시아의 전차 라인업을 보면 전력을 유지하려는 군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력 전차인 T-72부터 시작해봅시다. 1972년에 소련 생산 라인에서 처음 등장한 T-72는 저렴하고 단순하며 견고하고 수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차계의 AK-47 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양측 모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차이며 우크라이나도 엄청난 수의 T-72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러시아 전선에서 사용되는 버전은 T-72B3와 업그레이드된 T-72B3M으로 더 나은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반응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T-72는 치명적인 파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미된 전차이기도 합니다. 오릭스가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한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1,800대의 T-72를 잃어 단일 기종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차의 설계에 내재되어 있는데 다른 종류들을 살펴본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T-80으로 이 전차 역시 고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이 전차는 세계 최초로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해 대량 생산된 전차였습니다. 기본 원리는 헬리콥터나 제트기와 동일합니다. 이 덕분에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르고 조용했으며 평지에서 시속 64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소련과 이후 러시아는 이 전차를 약 5,400대에서 5,500대 정도 생산했으며 생산은 200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T-80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오픈소스 집계에 따르면 최소 1,000대의 T-80이 파괴, 손상, 버려지거나 노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사실상 배치 가능한 모든 T-80 전차를 소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강한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추정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러시아 노평가들은 모스크바가 보유한 T-80 전차의 약 90%를 투입했으며 살아남은 전차들은 시베리아의 옴스크 공장으로 다시 보내져 최신 T-80BBM 기준으로 재건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전차 승무원들은 너무 많은 T-80 전차가 한 번의 격렬한 사고로 포탑을 잃는 것을 보고 이 전차에 강철관이라는 음울한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라인업의 최상위에는 T-90, 특히 가장 최신형인 T-90M 프라디프가 있습니다. 이 전차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선전기계가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자주 부르는 전차입니다. T-90 자체는 T-72에서 파생되었지만 여러 개선점이 더해졌습니다. 더 나은 주포와 사격 통제 시스템, 렐리크 반응 장갑, 소주나유 포수 조준경, 그리고 지휘관용 파노라마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T-90을 서방 기준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실제로 전투에 투입하는 최고의 전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차는 전체적인 문제를 드러낼 정도로 많은 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오릭스의 집계에 따르면 220대가 넘는 T-90 계열 전차가 손실되었으며 그중 155대가 T-90M입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가 전쟁 시작 당시 T-90M을 70대 미만만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52개월 만에 그 2배가 넘는 수량을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공장이 1년에 250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수치는 아마도 선전기구가 만들어낸 수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T-72 비축분마저 바닥나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완전히 절박해졌습니다. 러시아는 1970년대를 지나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1961년에 실전 배치된 T-62 전차와 전쟁 직후 소련 전차 프로그램까지 그 유산이 이어지는 T-55 전차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장갑이 더 얇고 화력이 떨어지며 탄약 저장 방식도 오히려 최신 전차들보다 더 위험한 골동품들입니다. 2020년대 T-55 전차가 전선에 등장하자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러시아가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바닥까지 긁어모은 명확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러시아는 품질을 포기하고 수량에만 의존했습니다. 1946년 전차도 여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잘합니다. 더 많은 분석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 세계 주요 이슈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이끌고 온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던 전차. 하지만 결국 실패작이 되어버린 전차. 바로 T-14 아르마타입니다. 2015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아르마타를 붉은 광장에서 퍼레이드했을 때 혁명적인 전차로 홍보됐습니다. 무인 포탑, 보호된 승무원 캡슐,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도록 설계된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차세대 전차였습니다. 또한 서당 전차를 확실히 격파하려고 설계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최대의 전차전에서 러시아가 1946년산 전차까지 투입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마타는 거의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2023년에 잠깐 조심스럽게 등장했지만 후방에서 간접 사격 임무에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 달 안에 철수됐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아르마타가 단순히 너무 비싸서 더 저렴한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된 한 대당 가격은 5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 사이로 T-72, T-80, T-90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 생산 라인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르마타를 퍼레이드 소품이라고 비웃는 건 쉬운 일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한 더 흥미로운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T-14가 전혀 설계 실패가 아니라 시기의 희생양, 더 이상 뛰어난 전차가 보상받지 못하는 전쟁에 투입된 뛰어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달러 드론이 수백만 달러 차량을 무력화시키는 시대에 한 대 전차에 그 돈을 투자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 전차들로 대규모 전차 부대를 재건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모든 전차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그 답은 세 가지 뚜렷한 층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T-72 설계의 취약점과 관련됩니다. 이 취약점은 영상을 보면 반복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피격되면 번쩍임 후 포탑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군인들과 분석가들은 이를 잭 인 더 박스 효과 또는 포탑 던지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차의 초기 설계에서 비롯된 특이점입니다. T-72, T-80, T-90 등 러시아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해 3명의 소규모 승무원으로 운용되며 낮은 전차 높이로 맞추기 더 어려운 실루엣을 가집니다. 자동장전 장치에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전차는 약 20발의 즉시 사용 가능한 탄약을 포탑 하단의 회전식 탄약 링에 보관합니다. 이 링은 차량 중앙, 승무원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장갑을 뚫고 들어온 타격이 그 탄약 링에 도달하면 추진제 한 발만으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 전체 탄약이 한 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위로밖에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서방 전차들과의 대조가 바로 이 타협의 실체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같은 전차는 포탄을 포탑 뒤쪽에 별도 구획에 보관하며 이 구획은 장갑문으로 승무원과 분리되어 있고 블로우아웃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탄약이 피격될 경우 패널은 폭발을 위쪽과 바깥쪽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승무원 구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미국 전차 승무원들은 러시아 전차였다면 전멸했을 탄약 화재에서도 생존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소련 설계자들이 멍청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대규모 파괴적 고장 가능성을 감수하는 대신 더 작고 가볍고 저렴한 전차를 만들었죠. 이런 전차는 대량 생산과 철도 수송이 더 쉬웠고 전장에서 발견되기도 더 어려웠습니다.
소련의 전략가들이 상상했던 전쟁, 즉 개별 전차의 생존력보다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가 더 중요한 빠른 대륙 전쟁에서는 이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감시가 심한 전선 중 하나에서 드론 수십 대가 전차 위를 맴돌며 그 약점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노려지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전차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러시아가 전차를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명확한 사례는 키이우에 대한 초기 진격입니다. 러시아는 예측 가능한 고속도로를 따라 수도를 향해 긴 기갑 종대를 급히 보냈고 그 행렬은 만성적으로 연료가 부족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보병이 부족했습니다. 전차는 강력한 장갑과 화력이 있어도 근거리에서는 사실상 눈과 귀가 멉니다. 전차는 특히 측면과 후방의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며 숲이나 마을, 도시에서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으로 취약합니다. 엄호 보병의 임무는 매복이 실행되기 전에 이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쟁연구소는 이를 1973년 욤키푸르 전쟁과 비교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보병팀이 유선 유도사거 미사일로 지원 없이 움직이던 이스라엘 전차들을 괴멸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1973년에 현대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경보병의 소규모 은폐팀들이 러시아군 열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격해서는 안 됐습니다. 주변 지형이 진흙탕이 되어 이동이 어려워지자 러시아군 열은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키이우 북쪽에서 악명 높은 35마일 길이의 행렬 사진으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교통체증에 갇혀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장기전을 실제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이것은 35마일 길이의 포위된 탱크 행렬의 이미지로 보여진 오만함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층은 무기입니다. 초기 전쟁을 지켜보셨다면 탱크들이 미국 제블린과 영국 NLAW 미사일에 의해 멈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레이저 유도식 스투그나 P도 운용했지만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와 독립적인 평가에 따르면 드론이 러시아 탱크 손실의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드론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연간 800만 대 이상의 FPV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습니다. 대형 공장부터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160개가 넘는 기업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측 자료이긴 하지만 생산 수치와 관계없이 이 정도 규모면 전선의 저렴한 자폭 드론들이 모든 움직이는 것을 사냥하며 포화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가혹합니다. 이제 전차는 매복조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차는 이제 1100km에 달하는 전선 전체에서 전진하는 매 순간, 매 미터마다 끊임없이 하늘을 걱정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에 맞서 싸우려 했고 결과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디자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책은 FPV 드론과 조종사의 무선 연결을 끊는 전자전 제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은 피해를 주지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한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드론 제작자들이 광섬유를 쓰면서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무선 신호 대신 비행하면서 아주 얇은 케이블을 뒤에 끌고 다니며 풀어내는데 이 케이블이 드론과 조종사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줍니다. 러시아가 2024년 봄 처음으로 이런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자 우크라이나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곧 전장 곳곳에 흩어져 식생, 기반시설, 심지어 새 동지에까지 얽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광섬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26년에는 중국이 광섬유 가격을 250%에서 400%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방어 실패 후 러시아는 물리적 장갑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2022년에 등장한 이 장갑은 군인들이 코프 케이지라 부르며 비웃던 것으로 드론이 투하하는 수류탄을 막기 위해 포탑 위에 용접된 단순 금속 슬랫 구조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장에서 거북이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전체 차량이 용접된 철판 껍데기로 둘러싸여 포신만 삐져나온 채 조잡한 금속 상자 안에 전차가 완전히 숨겨진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러시아군은 껍데기에 수백 개의 두꺼운 금속 가시를 더해 드론이 차체에 닿기 전에 가시에 걸려 폭발하도록 고슴도치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이 되자 이 가시는 수천 가닥의 얇은 금속 털로 진화했습니다. 풀어낸 알루미늄 케이블로 된 털들이 차량 위에 외투처럼 덮였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이것을 고슴도치에 비유했고 전쟁 중 가장 강력하게 보호된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FPV 드론 12대쯤을 받아내고도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격파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실제로 이 엄청난 양의 배치할 수 없는 장갑차들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솔직한 답은 크렘린궁 밖에서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길게 보고 있다는 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새로운 대드론 기술, 재밍이나 요격기, 지향성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가 생겨서 다시 빠르고 기동성 있는 기계화 전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기갑 전력을 보존하고 재건하면서 전차가 다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미래의 순간을 위해 이를 온전히 유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어둡고 더 즉각적인 가능성은 더 단순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전차를 다시 전장에 투입할 만큼 절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재건된 전차 부대는 소모 가능한 강철 예비군에 불과하며 큰 대가를 치르고 전장에 투입되어 영토 확보에 사용됩니다. 기억하세요.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진격은 정체되어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23%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인상적이라 해도 재건된 전차 부대는 근본적으로 일회성 보강입니다. 러시아는 방대한 소련의 비축군을 끌어다 썼고 이제 그 비축군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2026년 6월 오픈소스 분석가 존 피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전 7,342대의 전차를 비축하고 있었지만 현재 저장고에는 2,088대만 남아있고 그중 복원이 가능한 전차는 단 851대 뿐입니다. 남아있는 1237대의 전차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재고입니다. 즉 러시아는 냉전 시절 전차 비축분의 약 72%를 소진한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손실이 매달 약 90대씩 계속된다면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약 9개월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소련제 장갑차 물량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가 보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자체 생산 능력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전차뿐 아니라 다른 자원도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전장의 포병 우위도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메인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